두 번째, 임대주택 정책의 두 번째입니다. 임대료 보조입니다.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수요자에게 보조해주는 정책이 있고 공급자에게 보조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수요자에게 보조해주는 방식은 다시 소득 보조를 현금 보조라고도 그럽니다. 가격 보조, 집세 보조라고도 그래요. 그럼 소득 보조, 현금 보조가 뭘까요? 그냥 현금 주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거야. 아무 용도로나 쓰라, 이 돈 가지고. 소득 보조입니다. 가격 보조, 집세 보조는 뭡니까? 임대료 내는 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못 써요. 대표적인 게 뭐 쿠폰을 줄 수 있겠죠. 쿠폰, 그죠? 우리 그 온누리 상품권 물려주면 이제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죠. 근데 뭐 그렇게 뭐 요즘 뭐 또 뭐 딴 데 가지고 할인해 가지고 쓸 수도 있겠지만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요. 차이점 아시겠죠? 뜻을 알면 나머지도 알 수 있어요. 자, 이 소득 보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효용이 클까요, 작을까요? 자, 이 둘 중에 임차인 효용이 큰 거는 뭘까요? 소득 보조가 좋겠죠. 하지만 정책 목표 달성 면에서, 정책 효과 면에서 어떤 게 더 우월할까요? 그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자,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임대료 보조 정책 나와 있고요. 한번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수요 측 보조금 나와 있죠?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기역에 보니까 가격 보조가 있고, 니은에 보니까 소득 보조 나와 있죠? 그건 뜻이 나와 있으니 참고로 보시면 되고, 비교 봅니다. 비교. 요거 체크하세요. 비교 체크.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효용은 만족이란 뜻이에요. 소비자 효용 면에서는 뭐가 우월하다? 소득 보조 방식이 가격 보조보다 우월하다. 더 만족이 더 크죠. 자, 그런데 주택 수요 정진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면에서 뭐가 우월하다? 네,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공급측 보조금이에요. 공급측 보조금이라는 거는 건설회사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공급자에게 보조금 왜 줍니까? 임대주택 지어라고. 임대주택 지어라고 주겠죠. 이거. 네, 임대주택 지어라고 주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건설회사 공급자는 임대주택을 짓겠죠? 근데 단계는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단계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 그랬다. 그래서 단기에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공급의 증가가 없거든. 단기에는 효과 없습니다.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 근데 이제 장기로 가면 이제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해서 결국 누구에게 혜택이 간다?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이네요. 이걸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를 자꾸 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보조해주면 단기에는 혜택이 없지만 장기로 가면 공급이 증가하여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다. 이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이 효과입니다. 효과. 이 효과는 수요자에게 보조해 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효과는 항상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본다. 자, 단기는 뭐가 작용한다고요? 수요가. 장기는요? 공급이 작용을 해요. 항상. 그러면 수요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단기에 임대주택의 수요가 되겠죠. 임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가격 보조해준다 해보자. 만약에. 임대주택을 계약을 해야만 보조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인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 상승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임대인들 초과 이윤 봅니다. 아까 우리 지역지구자 할 때 했잖아요.
수요 증가라는 말이 나오면 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럼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초과이윤을 없애기 위해서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합니다. 언제까지 하락합니까?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요. 똑같아요. 소멸해버린다. 그러니까 밑에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증가할 때 비용 일정 산업이냐, 비용 증가 산업이냐, 비용 감소 산업이냐, 이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공급 증가라는 말이 나오면 비용 일정, 비용 증가, 비용 감소는 항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뭐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자, 그리고 교재 보시면 249페이지 보세요. 임대료 보조 효과 해가지고 단기, 장기로 쭉 나와 있죠? 거기 장기에 보니까 기존 임대인 정상이윤 획득돼 있잖아요. 이 말은 초과이윤이 소멸해버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임대료를 보조해 주니까 단기에 임대인들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임대인 혜택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왜 기억하라 그러냐면 이 임대료 보조는 원래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데 단기에는 임대인들도 혜택을 보더라는 거예요. 정부가 준 보조금이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요? 임대인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죠. 기억합니다. 단기에는. 장기 그러면 안 되죠. 장기에는 초과이윤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거든. 그러니까 장기에는 임대인 공급자가 이익을 본다 이런 말 없어요. 장기에는 초과이윤 없다 그랬잖아. 그죠? 단기에. 두 번째입니다. 임대료를 보조해 주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임대주택의 양은 증가합니다. 비용 감소든 비용 일정이든 뭐든 관계없이 무조건 증가합니다. 무조건 증가합니다. 임대주택의 양은 증가한다? 비용 감소 산업이면 더 많이 증가할 거고 비용 증가 산업이면 조금 적게 증가할 거고 아까 똑같단 말이에요. 무조건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249페이지에 임대료 보조에 의 동그라미 1번에요. 리얼 한번 볼게요. 리얼.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임대료를 주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아무렇게나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고 좋단 말이에요. 보조하는 방식은 보조금을 주택 재화 구입에만 사용하게 하더라도 소득 효과로 인해 일반적으로 주택이 아닌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이전보다 증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현금으로 주면서 있잖아요. 어디에만 내라고 그랬어요? 주택 재화 구입에만 사용하라고 그랬죠. 네. 용도를 정해줘 버렸어. 돈을 주면서. 그럼 결국 요게만 내도록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어떻게 된다? 늘어나지. 왜? 집세만큼 굳었잖아 내가 이번 달 집세가 50만 원인데 50만 원 내려고 딱 이불 밑에 넣어놨어.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런데 정부가 돈을 3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집세 내는 데만 쓰세요 하고 했어요. 네? 그럼 3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이불 밑에 있던 돈 얼마 끄집어내면 돼? 20만 원 꺼내면 되지. 그래 그 돈과 집세 내고 얼마 남았어? 30만 원 남았으면 이거 가지고 다른 거 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 줄 때 집세만 내세요 하고 주더라도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어떻게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지문이.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251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직접 지어주는 거예요. 직접 개입이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것들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 재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지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 주택. 우리 교재 보시면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가로 안에 적혀 있죠. 그리고 니은 보세요. 직접 개입이라고 돼 있어요. 직접 개입. 그리고 기역에 보시면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는 말도 있네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 생산자 보조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거기 2번, 3번에 단기 효과, 장기 효과 나와 있죠. 요 부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잘 물어보진 않는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자, 여기가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야. 여기가 신정동이라 그래 볼게요. 제가 전에 주택 수요와 소요는 다르다 그랬죠. 주택 소요가 뭐였어요? 저소득층이 최저 주거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주택 수라 그랬거든. 그래서 신정동에 주택 소요가 2,000채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소득층들이 최저 주거 수준을 만족시키려면 최소한 집이 몇 개 있어야 된다? 2,000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민간임대주택이 지금 1,000채밖에 없어. 그럼 아직 주택 소유가 부족하죠. 그래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를 지어줬다? 이렇게 지어줬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부가.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이 임대료보다 비싸게 임대할까요? 싸게 임대할까요? 싸게 임대하겠지. 자, 여기는 임대료가 5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3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더 저렴합니다. 당연한 얘기지. 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민간임대주택의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단기, 장기 나오면 단기는 뭐가 작용한다? 수요가. 그렇죠. 장기는요? 공급이. 이 얘기죠. 자, 민간임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여쭤보면 제가 증가 아니면 감소지 뭐.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죠. 여기가 더 싸잖아. 그럼 여기 안 오겠죠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도 일로 다 옮깁니다. 일로. 맞습니까? 막 옮깁니다. 일로 이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집을 구하러 온 사람들도 일로 가겠죠.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임대료 어떻게 됩니까? 하락합니다. 그래서 50만 원 하던 임대료가 30만 원으로 내려가 버려요. 단기에.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기존 임대인들은 어떻게 된다? 손실을 보죠. 임대인 손실. 자, 장기로 갑니다. 장기로 가면 초과 이윤도 없어져야 되고 손실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급이 어떻게 돼? 공급이 줄어버려요. 공급을 줄입니다. 임대인들이. 그러면 임대료는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가요. 임대료가 상승해요. 그렇게 가지고 임대인들의 손실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장기로 가면 임대료가 다시 어떻게 된다?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여기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 이게.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하면 민간임대주택에서 단기에는 임대료가 떨어져. 하지만 장기로 가면 다시 올라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이제. 효과. 단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있는 임차인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있는 임차인이나 둘 다 어때요? 혜택이 있죠. 둘 다 지금 임대료 다 내려가 버렸잖아요. 맞아요. 단기에는 민간, 공공, 임차인 모두 혜택 봅니다. 모두 혜택이 있어요. 모두 혜택이 있다. 자, 이제 장기로 가볼게요. 장기로 가면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는 다시 올라가 버렸죠. 그럼 결국 장기에는 누구만 혜택 봅니까? 공공임차인만 혜택 봅니다.
왜 그런지 이유 아시겠어요? 장기로 가면 민간과 공공의 임대료가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단기에는 차이가 없지만 장기로 하면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가격과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이 달라져요. 이중 가격이 된다고, 이중 가격.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장기로 가니까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자, 만약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300채가 줄었어. 민간임대주택을 뭐 전세로 돌려버리든지 팔아버리든지 사무실로 바꿔버리든지 이렇게 바꾸더란 말이에요. 300채가 줄었어요. 300채가. 그럼 임대주택이 몇 채가 돼버립니까? 1700채가 되죠. 1700채가 되잖아. 300채 줄어버렸으니까. 근데 정부는 이 지역에 주택이 몇 채가 필요해? 2000채가 필요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300채 더 지어줍니다. 줄어든 만큼 더 지어줍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분만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회 전체 임대주택량은 불변이다. 불변 일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251페이지에 동그라미 이번에 단기적 효과 그래가지고 수요가 단기는 수요가 변하죠. 니은 보세요. 단기에는 모든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3번에 장기적 효과 봅니다. 장기적 효과. 니은 보세요. 기억에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원래 수준까지 다시 상승한다 돼 있죠. 원래 다시 올라가 버려요. 50만 원으로. 그래서 니은에 사적 시장의 공급 감소분만큼 공적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회 전체 임대주택 양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디귿 공공주택의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해. 민간임대주택 임대료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 누구에게만 혜택을 줍니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임대료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자,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는 3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하고 네, 쭉 넘기세요. 선분양, 우분양도 3월 달에 지금 안 해도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조세정책 나옵니다. 네, 조세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입니다. 우리 조세에서는 일단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시험에 거의 뭐 출제가 매년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조세의 전가와 귀착. 자, 이것도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에 정부가 재산세를 10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재산세를 누구에게 부과할까요? 임대인에게 부과했겠죠. 맞아요? 임대인에게 부과를 하죠, 재산세를.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임대인은 공급자입니다. 공급자. 이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1,000만 원이라는 재산세를 부과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말입니다.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럼 공급자는 저 세금을 자기가 다 안 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공급자는? 어떻게 증가시켜요? 그렇지. 네, 잘했어요.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요, 공급자는 가격을 올립니다. 공급자는 가격을 올려요. 가격을 올려요. 그럼 가격을 올리면 그 가격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수요자가 부담하죠. 네, 그래서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상시키려고 그래요. 이 세금 원래 누가 내야 돼요?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임차인에게도 세금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조세의 증가입니다. 이게 조세의 증가. 조세의 증가는 뭔지 아시겠죠? 조세의 증가는 임대인이 세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게 뭐라고요? 조세의 증가예요. 그럼 이 조세의 증가는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임대료가 가격이에요. 조세의 증가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가격 인상을 통하여. 가격 인상을 통하여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요. 그러면요, 가격을 많이 올리면요, 조세의 증가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 가격을 조금밖에 못 올리면 조세의 증가가 적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중요한 개념이야.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조세의 증가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가격을 많이 못 올린다는 얘기는 조세의 증가가 적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떨 때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어떨 때 조세의 증가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가격을 왜 많이 못 올릴까? 조세의 증가를 왜 많이 못 시킬까? 이걸 알아야 돼, 지금부터.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중요하다. 자, 임차인에게 조세를 떠넘기려고 그래요. 임차인은 수요자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가격에 엄청 민감해. 엄청 민감한 거야. 그래서 임대인이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이렇게 떠넘기려고, 저 가격을 올리려고 그래. 그랬더니 임차인이 민감해. 가격 올리는 걸 싫어해. 그러면 임대인은 가격을 많이 올려요? 많이 못 올려요? 많이 못 올려요. 즉, 수요자가 가격에 민감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민감하다는 건 탄력성이 큰 거죠?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떠넘긴다, 떠넘기지 못한다? 못 떠넘기는 거예요. 못 떠넘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탄력성이 작아. 별로 안 민감해. 그러면 많이 떠넘길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랬어요. 근데 결론이에요. 조세의 전가. 만약에 있으면 1,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임차인에게 300만 원을 떠넘겼어. 그럼 결국 임대인이 얼마 부담해야 돼요? 떠넘기는 행위를 전가라 그러고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얼마씩 부담해다 딱 나왔죠? 이걸 귀착이라 그래요. 귀착. 굳이 구별 안 하셔도 돼요. 귀착은 조세의 부담 정도를 딱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조세의 증가와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럼 만약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모르면 조세의 증가와 귀착의 정도를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결정되느냐?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의 증가와 귀착이 적어집니다. 적게 부담한다고요.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의 증가와 귀착이 커진다 이 말입니다. 조세 부담이 많이 부담한다.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민감하다는 얘기거든. 가격에.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안 하려고 그래. 자,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커. 이런 경우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의 조세 부담하고 공급자 조세 부담이 있을 때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뜻입니까? 네? 수요자가 탄력성이 더 크니까 적게 부담하겠죠?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뭐지? 딱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또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를 알면 이제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건 완전 탄력적이라는 뜻 아닙니까? 완전 탄력이잖아요. 무한대가 완전 탄력이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는 세금 부담을 하나도 안 해. 수요자 조세 부담 0. 그럼 세금을 전부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 세금을 전부 공급자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영이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럼 이때도 어떻게 됩니까? 세금 누가 다 부담, 어떻게 됩니까? 수요자 조세 부담은 0이고 전부 다 세금을 전부 누가 부담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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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보세요. 이 두 가지 경우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더니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세금을 하나도 못 더 넘기고 있죠. 결국 자기가 다 내고 있잖아요. 이 말은 조세의 증가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아.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개는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조세의 증가가 안 일어나. 그 말은 세금을 전부 다 공급자가 다 부담한다는 뜻이야. 그 말은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네. 그게 조세의 증가와 귀착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교재 보시면 260페이지죠.
260페이지. 여기 보면 조세의 정과 기착 나옵니까? 네, 이거 쭉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나온 내용이냐면 261페이지에 1, 2, 3 요까지 다 설명된 내용입니다. 5번은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 교재 25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폈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부동산 조세 부과의 목적 보이세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소득 재분배란 말 나옵니까? 그리고 부동산 조세의 기능에 보면 2번에 소득 재분배란 말 나오나요? 제가 전에 시장의 기능에는 소득 재분배가 없었죠? 소득 재분배는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65페이지인데 265페이지 폈어요. 자, 거기 또 문제 3번이에요. 문제 3번. 네.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대한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1번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래요.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다는 뜻이죠. 이때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어때요? 맞습니까? 네. 자, 2번입니다.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래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맞습니까? 잘하시는데. 3번, 4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또 봅시다.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오고 있다. 그죠? 4번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자, 이런 말 5번은 3, 4, 5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지금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오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정부가 있었고 공적 주체, 그죠?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이게 대표적인 정부. 여기가 시장이야. 시장은 뭐 개인, 뭐 기업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조합. 근데 정부가 이제 이 시장에다 지금 세금을 부과했다는 뜻 아닙니까? 맞아요. 세금을 부과해요. 그럼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시장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공급자를 먼저 적을 거예요.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데,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어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니까 공급자가 가격을 올린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조세의 증가거든. 자,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면요. 조세를 부과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조세 부과의 부작용. 첫 번째는 뭐냐면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요.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요. 이건 사실은 제가 조금 다른 걸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바로 설명드릴게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는 공급을 줄여요.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급을 줄입니다. 공급자는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을 줄여버려요. 그럼 만약에 세금이 없었으면
10개를 만들었을 텐데 세금을 부과해버리니까 8개밖에 안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세금의 부작용이에요. 세금의 부작용. 그래서 세금을 없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원 배분 왜곡은 공급 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 감소. 자,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가격을 수요자에게 떠넘기죠. 떠넘기죠. 그럼 보세요. 수요자가 원래 내야 될 가격보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죠. 원래는 1,000원 하던 게 1,200원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비자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걸 우리가 소비자 잉여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림까지 그리면 어려우니까 소비자가 안 좋아졌다. 소비자 잉여는 감소했다. 그러면 공급자는 좋아졌느냐 봅시다. 공급자. 자, 공급자는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로부터 받는 금액은 올라갔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뭐 해야 돼? 세금 내야지, 세금. 그럼 세금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보통 일반적으로 줄어요. 세금 내고 나면. 그러면 공급자 잉여도 줍니다. 공급자 잉여도 줄어요. 그래서 그 요새 보시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함으로, 사실은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완벽한 지문이 아니에요. 공급자가 받는 실질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야 돼요. 원래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올라가. 오르죠. 세금 내고 나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내려가는 거지 실질 가격은 하락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의미인 것 같아. 생산자 잉여는 감소해.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더니 정부가 세금을 1,000원을 부과했어. 그랬더니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는데 공급자가 400원을 부담하고 수요자가 400원을 부담하고 공급자가 600원을 부담하더라. 이 수요자가 400원 부담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격이 400원 올랐다는 얘기지.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 1,000원이란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정부가 1,000원이란 수입이 늘어났죠? 하지만 얘들은 마이너스 1,000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없다. 이게 우리 5번이야. 5번 보세요.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기속됨으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O냐 X냐 이 말이에요. X다 이 말이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왜 X냐 이 말이야. 이제 이 1,000원 똑같은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돈이 그 돈인데, 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 배분에 왜곡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안 만들고 있죠. 돈은 똑같이 왔다 갔다 했지만 사회에 나와 있는 생산량은 줄어버렸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래세 인상에 따른 세수입 정부의 기속됨으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잖아. 사회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해.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세금을 부과하면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사회 전체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 또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
이 완전 비탄력이란 뜻이 뭐예요? 완전 비탄력.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양불변. 맞아요? 내가 양불변이라는 뜻이에요. 자, 세금을 부과하면,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세금을 부담하죠. 그런데 이 부담한 돈만큼은 어디로 들어가요? 정부로 들어가요. 정부로.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아. 국민들이 낸 세금은 정부로 들어가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돈은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공급이 준다고요. 공급이 준다고. 그게 자원 배분 왜곡이야. 그 순손실이 발생해. 근데 수요든 공급이든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양이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이때는 세금을 부과해도 자원 배분 왜곡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면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 사회 전체 순손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난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이때는 세금을 부과해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발생 안 해. 경제적 순손실이 있다 없다? 없어.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뜻입니다. 정리한다 이제. 그럼 시험을 해서 기억할 게 뭡니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 전체 순손실 발생해. 그냥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 전체 순손실 발생해. 근데 완전 비탄력 이 말이 나오면 발생 안 해. 이거야 결론은. 그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 문제가 26회 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이 말이 맞아. 만약 이 5번 지문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면 맞다고요. 완전 비탄력이란 말이 나오면 맞다고. 없으면 발생한다고. 아시겠어요? 네.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다음부터 길게 얘기 안 한다. 결론만 얘기한다 이제. 목 아프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동영상을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네. 네. 조세 정책 나머지 동결 효과하고 조세 형평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